좋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정쟁으로 이게 막 휘말아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우리 한반도 평화와 또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외교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되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틀 뒤면 우리는 81번째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긴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나라를 되찾은 기쁨만을 즐기기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고 중동의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경제와 안보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우리를 옥죄고 있고 북한은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오해가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냉정한 판단과 안정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바람직한 한미일 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미의원연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배입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국립외국어원 북미유럽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이제 기획 토론을 준비했는데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중동 전쟁 이어지고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 쟁점에서 좀 뒷전으로 밀려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또 북한은 완전히 한국하고는 담을 철통같이 쌓고 있고 한마디로 뭐 이렇게 별로 희망적인 조짐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벌써 81년이나 됐는데요. 해방과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겹쳐졌던 그 시절의 그런 위기 상황하고도 요즘 다시 데자뷰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싶을 정도로 요즘 세상이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복합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체제는 안 들어섰는데 옛날 체제가 무너져 있다. 그래서 인터레그넘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평화와 국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 외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건 의원도 한 말씀. 한반도 정세. 이게 사실 그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소강 상태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란 전쟁,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 착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의 지각 변동을 갖고 올 가장 중요한 단층선은 미중 갈등이고 미중 경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황은 정말 엄중하고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착시 현상 때문에 좀 제대로 준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우리가 이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기둥을 바로 세우고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는 거, 입주화주의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기둥이 돼야 될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어서 이거 상당히 저는 우려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훈 교수. 예, 뭐 두 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시대가 국제 시대가 전환기에 있고요. 그리고 복합 위기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꼭 그 도전과 위기로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현상이 변함에 따라서 공고했던 체제가 흔들리면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기회가 되는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로 글로벌 핵심 국가로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탄탄히 구사하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의 창이 또 열릴 수 있고 우리의 국격이 신장되는 그러한 또 다른 시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실장. 예, 뭐 제국주의 시대는 유럽의 몇 나라가 전 세계를 다 분할해서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식민국이 있고 식민지가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그래 식민국이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아마 식민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식민지가 식민국을 능가한 나라, 그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아마 미국 정도가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을 GDP 면에서도 또 개인 소득 면에서도 능가했을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GDP 면에서는 여전히 차이는 있지만 국민 소득은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81년 전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위상이 높아진 것만큼 한국을 옥죄고 있는 이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니까 한국을 옥죄고 있는 외교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압박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과 동시에 분단이라는 것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통일 가업이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한반도 정세 뭐 어디부터 얘기를 풀어야 할지 뭐 미국 얘기, 중국 얘기 뭐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북한 얘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동시에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파병을 하고 있고 동시에 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있고 철통 같은 북중러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는 완전히 담을 쌓는 전략. 이거 우리 김열수 실장이 먼저 한번 북한의 이 전략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볼게요. 예,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는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신냉전이 지속되기를 또 신냉전이 새롭게 창출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신냉전이 창출이 되면은 자신을 지지해 줄 국가는 러시아하고 영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확실히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냉전 구도가 여기에 한반도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 6월 달에 러시아하고 이 북한과의 신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사실상 많은 병력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파병이 되었고 그중에 뭐 한 5, 6천 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나오고 있는 얘기가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병력이 추가로 더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그 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되거든요. 이것이 북한이 바랐던 건데 지금 바랐던 대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조급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굉장히 중국하고 북한과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이게 북한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좀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올해 6월 초에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신을 지지해 줄 든든한 우군이 생긴 데다가 한국과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서 철벽같이 쌓아서 자신들의 체제를 이렇게 옹호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결과로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북한의 GDP는 3% 이상씩 성장을 해왔거든요. 북한의 전략이 지금 자신들의 전략대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수무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몸값이 북한이 역대로 최고로 지금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되면서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지역의 보스들이 관리해 나가는 소위 오프쇼어 밸런싱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외교 전략, 현실주의 전략을 채택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 주변이 결국에는 기존의 질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로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입김보다는 북한의 변수가 오히려 좀 더 높은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에 있고 거기다가 이제 비핵화 문제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북한의 몸값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인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나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사실은 미국과 한국 간의 그런 이제 경제적인 위상이 오히려 한국이 훨씬 강화되고 있는 그런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뭐 대표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다변화를 통해서 독자적인 그런 이제 생존 가능성을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좀 높일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까 우려스러운 전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새로운 중진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안보적인 그런 이제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정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게 현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직거래하는 게 낫겠다. 미국과 거래하려면 결국 러시아라고 하는 지렛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러시아가 잘 안 통하면 또 중국하고도 통해서 좀 해보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남한 쪽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네.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게 결국에는 미국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자체가 경제동맹으로 훨씬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저는 한국을 패스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하게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대외 관계를 볼 때는 상대방 사정하고 우리가 타이밍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이 난데없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라는 카드가 생겨가지고 지금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 미국이 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로 경제를 버텨가는데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철벽을 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자꾸 지금 뭐 하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하면 상대방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저쪽이 얼마나 양보하는지 두고 보자고 계속 기대치를 높이는 거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나중에 정말로 북한하고 협상을 들어갔을 때 쓸 카드가 점점 소진되는 겁니다. 더 큰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건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은 또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남남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달려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카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 결국은 어떤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랬습니다. 김정은도 처음에 집권하고 비핵화 얘기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뭐 핵실험하고 뭐 ICBM 하고 급해지니까 자기가 갑자기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는 바뀌게 돼 있으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확고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카드를 쌓아나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예,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정상국가로 북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확립했다면
아버지 김정일이 이제 그 선군 정치, 핵무력 완성을 했다면 그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정상국가로 북한을 도약시키는 것. 그러니까 한국과의 그 워낙 국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상권에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상권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특수관계가 아니라 뭐 외교관계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적대적 두국가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북한이 정상국가로 도약을 꿈꾼다면 현재는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생존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 이제 편입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정상국가로서의 위상 확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우선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억제력을 유지해 나가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여를 통해서 한미 간의 소통을 통해서 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이 왔을 때 이제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에 다시 그러한 그 막을 다시 예. 연다면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남북관계가 경색이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미북 관계가 물꼬를 잘 틀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고 그런데 최근에 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동영 장관이 뭐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긴 했습니다만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계속 북한으로 부르는 것보다 조선이라고 부르는 방안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동영 장관은 이제 이 평화적 두국가론도 한참 이제 논쟁을 했었던 만큼 평화 공존을 통해서 남과 북이 실제 지금 이제 적대 관계로 되어 있는 관계 자체를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하는 게 남과 북 모두에게 지금은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던지신 건데요. 예. 대통령께서도 그날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하셨지만 아직 그거는 시기상조이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미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 하루라도 빨리 열리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이 평화가 결국에는 상호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선의 이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분들은 그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통일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도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 이것은 6.15 공동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공동선언 등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조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미 작년도에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제 이게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걸 보고 난 이제 우리 대통령 엄청 박수 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5년 동안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오니까 한국에서는 또 여기에 이제 맞짱을 뜬다는 식으로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두 국가론이 나오면은 통일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통일을 자꾸 빼고 싶어하는 것은 통일이 되면은 흡수 통일이 되니까 체제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기 딱 명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년도의 8.15 경축사는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고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자님도 정명이란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거든요. 이름 속에는 사고방식, 입장, 철학
뭐 가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고 바꾸는 순간 그 속에는 이제 어떤 함의로 국제사회에 메시지가 발신되냐면 한국도 이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통일에 대한 영고권, 북한에 대한 영고권 주장도 포기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정부의 아까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분명히 지금 잠정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통일부 장관께서 어떤 협의나 사전 조율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온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은 혼란스럽거든요. 아니 이재명 정부 입장은 뭐지? 이거는 사실 외교안보를 맡고 있는 장관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적대 두 국간을 주창하면서 남북관과 교착되니까 말씀드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직까지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선을 그어주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론화 자체를 이제 막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를 주창하는 북한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이라는 명칭을 쓰면 북한을 그냥 그 외교관계 다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 공존과 한반도 통일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입니다. 그래서 공존을 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여러 군데로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긴 호흡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만약에 그 정상 국가로 이제 그 위상을 확립하고 싶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조선이라는 명칭이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평화 공존과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다시 특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남과 북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긴 호흡에서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주무부처 통일부에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냥 공론화의 초기 단계 이 정도로 인식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뭐 논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그것이 매우 현재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처럼 이 정전 상태로 있는 이 상태에서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내용이 더 앞서겠냐 뭐 이런 점에서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을 하나의 어떤 주권 국가에 가깝게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 남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노력. 뭐 이런 노력이 지금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하시는 그 평화 공존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한번 풀어가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우리가 평화 체제를 안정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의 초입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때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막 그럴 땐 진짜 종전 선언도 막 교환하고 뭐 그림이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완전히 다 뒷전으로 밀려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오늘 뭐 전반부의 네 분 모두가 다 네, 제가 이제 동소독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북한이 이게 동독이 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할까? 그건 저한테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1972년도에 동서독 간에 그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영토 인정하고 상주 대표부 설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동독은 이때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은 분단 국가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1973년도에 동서독은 똑같이 이제 유엔에다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독은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서독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을 안 했죠. 연방 재판소에서도 결국은 잠정적 특수관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1974년도에 동독은 헌법까지 개정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도 올해 헌법을 개정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동독의 헌법 1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다 동독은. 그랬던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바꾸고요. 헌법 제8조에는 통일조항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통일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 애국가의 가사도 이제 변경을 했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을 했던 피셔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독일에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있고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이라는 두 민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북한이 이걸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동서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북한이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반론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바라는 게 정상국가화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잘 정해야 되거든요. 제 정상국가화다 하는 순간 북한의 요구는 아주 정상적인 거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건 정상국가가 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핵을 보유한 채로 국제사회 인정받겠다는 거니까 이 세상에 그런 정상국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핵 보유가 인정된 건 5국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NPT에 가입했다가 뛰쳐나와서 지금 핵 보유를 하고 있는 데도 지금 북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비정상 국가로 국제사회에 돌아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그 긴 호흡으로 그 뭐 기초를 쌓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초는 안 쌓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미 뭐 북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헌법 바꿔라, 통일조항 없애라, 뭐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뭐 이런 요구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비핵화 포기해라 이런 국제사회 요구하고 뭐 이렇게 기대차 끝이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북한이 그야말로 정상 국가로 국제사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국가가 되도록 만드는 게 국가는 아니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간과되고 있는 게요. 지금 이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게 결국 트럼프의 미국이 외교 노선과 전략을 바꾸면서 예.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돼서 전 세계 유럽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이 유럽에 있는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동맹의 전체적인 변화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나토에서 빠진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자체의 큰 조건,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적으로 전 세계의 안보 우산을 이제 책임지고 있던 시대에서 지금은 지역별로 지정학의 정치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동맹국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요구들을 미국이 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동맹국들이 동맹 비용, 안보 비용을 훨씬 더 부담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 방위를 강화해야 하는 이런 이제 자위적 조치를 훨씬 더 이제 강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보 환경에 대단한 변화가 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북한이 파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기존에 있던 안보 환경과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지금 상당한 어떤 우위를 점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위상이 달라져 예. 있고요. 거기다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사실은 북한이 드팩토, 그러니까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점도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그 변화된 전략에 맞추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 이제가의 어떤 그 관계 이걸 재정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논쟁이 남과 북의 각각의 전략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 안보 환경의 변화와 그렇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 변화가 발생을 시키고 있는 일종의 물결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 변화되는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네, 이걸 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김건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제가 보는 부분은 그겁니다. 현상과 변화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그랬을 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현상에 집중을 하고 북한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점을 뒀다면 제가 보는 부분은 여전히 변합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위상을 확립하고 싶다는 얘기는 지금 정상국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국가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정상국가로 나가는 북한의 모습을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신뢰 회복과 이제 평화 공존을 위해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그런 그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여러 카드들 중에 조선으로 인정해 준다는 카드도 검토될 수는 있다. 그 정도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서 사실 큰 뜻에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정상 국가로서 만들어야죠. 국제사회에 돌아오게 해야 되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그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전제들 그 다음에 그렇죠. 평화 공존의 관계로 가야 되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특히 정도영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걸 들으면 그게 아니라 북한을 비정상적인 채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평화 공존이 아니라 평화적 굴종을 하자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야당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많은 국민들도 못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꾸 남남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정한 채로 조선으로 불러주는 게 아니고 핵을 포기한 정상 국가로 남북 평화와 비핵화까지를 동시에 동반하는 그때 검토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카드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정도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금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더해서 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뭐 아무튼 이제 북한 얘기 좀도 했고 조금 아까 우리 김영백 의원께서 미국의 어떤 전략적 구상 변화가 제 첫 번째 동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김여수 실장께서 북한의 구도는 신냉전 구도다. 네네. 옛날 같으면 신냉전 구도 북중로가 합치면 우리 한미일이 이제 똘똘 뭉쳐서 맞대응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바뀌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이제 고도화되면 될수록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점점 더 강화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그 전에는 아주 미미하고 없었다가 점점 이제 이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크링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차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노스코리아 이렇게 합해지면 이제 앞자만 따면 크링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링크가 굉장히 큰 이제 위협 세력으로 등장했다라고 이제 서방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뭐 동맹 관계는 죄송합니다. 동맹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동맹 관계에 준한 그런 관계 있는 거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도 동맹 관계고 러시아와도 동맹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북중러 안보 협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앞으로 북한은 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 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나 또는 중앙아시아 협력기구나 또는 이제 브릭스 이런 데다가 회원으로 이렇게 받아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 완전히 정상 국가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신냉전이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북중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경쟁과 갈등 관계로 가는 것보다는 중국과는 중국과 우리가 일정 부분에 중국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해야죠.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반 지나갔는데 뭐 5년, 6년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북한이 아니고 한국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북한을 필요로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다시 또 러시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렇게 한중 한러 관계, 한미 관계는 어때요 지금? 한미 관계는 제가 아까 살얼음을 걷고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에서 일단 경제 이슈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 대미 투자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불신이 많고 일부러 지금 뭐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통망법이라든가 쿠팡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얘기도 아직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지금 생각보다 순조롭게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만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뭐 미국이 다른 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당장 눈에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살얼음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은 신냉전이라고 하는 구도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냉전이라는 거는 결국 북중러가 한 편이고 한미일이 한 편인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딱 네 편 내 편이 정확하게 갈리는 예.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그 국방백서라든지 국가안보백서 이런 거를 올해 만들어 냈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 적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전략적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경우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중국하고 경제적인 이런 관계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도 가지 않느냐 하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를 많이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하고 보면 유럽의 국가들이 입이 툭 튀어나와서 도대체 미국이 유럽 편이야, 러시아 편이야 이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중층적 복합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의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그런 국가 간의 새로운 국익 중심의 경쟁 관계, 대립 관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저는 우리도 이걸 뭐 신냉전이라고 해서 뭐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은 무조건 저쪽 편이니까 우리하고는 안 놀 거야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건 뭐 아까 김 실장님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하고 이제 우리 관계에서도 아까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우리가 살아오는 판이라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백본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고 안보 질서에서도 이제 튼튼한 동맹을 기초로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다소 뭐 약간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한미 동맹과 그다음에 경제 안보 영역에서도의 협력 이거는 아주 튼튼하다 이런 게 그렇죠. 요즘 뭐 SK 삼성 이런 상황 보시면 뭐 금방 아시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제 듭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한미 동맹, 안보 동맹뿐 아니라 경제 협력의 공고화 뭐 이건 이제 기본 틀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변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미국의 인식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를 위한 어떤 역할뿐 아니라 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지도를 거꾸로 돌리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여기에 지금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하는 하나의 쟁점이 또한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8년인가요?
29년 29년인가요? 이야기가 예. 자, 그 문제는 우리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 이제 민문 교수님께서. 그 한미 동맹의 그 군사 동맹으로서의 그 위상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맹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한다. 예, 그래서 그 진화는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변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신장된 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이 서반구의 안보와 중국 견제에 이제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역의 안보 위협, 북한 같은 안보 위협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 예.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신장된 국력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 5위권의 군사력과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꺼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을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방위, 대북 억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거를 천명을 하고 한미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한미군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대북 방어, 한반도 방위에서 하니까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영내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인 중국 견제에 좀 더 몰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그 반대 입장을 내고 한미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변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안보를 보다 더 굳건히 할 수 있고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진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보다 대등하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가는 예.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예정대로 가는 것이 옳고. 그렇습니다. 요 왜냐하면 플랜에 맞춰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그 국정기획에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명문화했고요. 그 부분에서 좀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대북 방어와 한반도 방어에서 한다면 당연히 전시작전 정권도 갖고 와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군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는 정치적으로 한미 간 해결될 부분이고 우리 한국이 충분히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이 변하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강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그 대북 방어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은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권이 없다, 우리 주권이 없다,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틀린 얘기니까 처음부터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은 우리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지휘권을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 연합전력으로 방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합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전 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군대 전체가 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권에 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계에 의해서 필요하게 연합작전을 해야 되는 부대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연합작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 어떤 게 더 유리한가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마치 무슨 뭐 주권을 회복하고 지휘권 잃어버린 지휘권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길러서 예. 우리가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명한 그 능력이 있다고 확신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연합작전권을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결론은 다 돼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빨리 갖고 오는 게 주권 회복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뭐 지휘권, 주권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개념을 지금 정정해 주신 그 전제에서 그럼 김건희 의원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군의 역량이 그 정도까지 갔다고 보세요? 미흡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역량이 그런 거에 갔다고 확증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열심히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연합훈련은 점점 줄이고 연합전력이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적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국제적인 상황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게 첫 번째는 미중 갈등이 있어서 그냥 미중 경쟁이라는 게 있어서 이번에 한반도 전쟁이 나면 중국이 개입 안 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과 같은 국제전이 될 가능성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개발해서 연선에 다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된다는 건데 핵전쟁이 났을 때 그럼 우리가 지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과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줄이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이제 하신 대로 미국이 일단 동맹국들에게 훨씬 더 많은 부담과 역할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유럽의 사례는 나토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지금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지금 올리겠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도 지금 현재 2.3% 정도 되는데 3%로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예. 선제적으로 이미 집행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미국의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오히려 하겠다고 지금 나서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을 그렇게 늘릴 경우에 아무래도 전시작전권까지를 우리가 통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처음에 이제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를 볼 때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단계를 3가지 단계로 예.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는 1단계는 완수를 했고요. 2단계, 3단계가 남아 있는데 2단계도 거의 완료가 되어 간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마 브란슨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것을 29년도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끝나는 시기 바로 그 29년도 초에 이제 완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미국 이제 상원에 가서 증언하는 걸 봤는데요. 아마 미국 그 군 내에서도 뭐 충분하게 그때까지면은 그 검증이 완료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국제 정세라는 게 우리가 뭐 그냥 예측할 수는 없고 특히 이란과의 미국과의 전쟁 이제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세를 봤을 때 뭐 우리가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충분하게 동맹 간에 저는 이제 논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국제 그렇죠. 환경도 봐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어느 게 더 좋을까 네. 이런 것도 솔직히 우리 내에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논의를 해나간다면 충분하게 합의 볼 수 있다. 다만 그 로드맵은 이미 우리가 합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점차적으로 좀 가시화시켜 나가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2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네.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자권 전환과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발간된 NDS, 미국의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죠.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은 decent peace, 그러니까 그럭저럭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지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부 방어를 내세우거든요. 그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뭐 규슈, 오키나와, 필리핀, 대만 그리고 저기 보르네오 섬으로 연결되는 그 선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선에서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들,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우선 자기 국가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결정적인 거 그런 거는 필요하면은 내가 그때 도와주겠다. 그건 뭐 한국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겠다. 예. 그러면 이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제작전권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한국이 나중에는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결정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3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한국의 군사 지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있고 세 번째 전자권 전환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한반도 주변에 안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거는 너무 주관적이에요. 지금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평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1단계 끝났어요. 2단계는 반쯤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연합훈련할 때 이거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2018년 말 그때, 그러니까 28년 말. 28년도 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이걸 끝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단이 구성이 되거든요. 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한미가 공동으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단계에 대해서 1단계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대한 2단계, 3단계 검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다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2028년 4사분기고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1사분기예요. 왜 1사분기냐 하면은 이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날 새로운 행정부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음 행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만 더 연장해서 보면, 사실상 지난달에 주1 미군에 미군 사령부에 200명의 미군이 거기에 보강이 됐습니다. 그 인원이 뭐냐 하면은 조인트 포시스 헤드쿼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주일 미군 사령부를 지금은 행정만 담당하는 사령부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주한 미군들 전부 다 통제하는 것처럼 주일 미군 사령관이 전부 다 주일 미군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역동적으로 지휘 관계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동시에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그 많은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교과서적으로 정리하자면, 한미 간에 합의된 로드맵을 기본 전제로 충실한 협의소와 충실한 우리 역량 검증 끝에 양국이 함께 박수 칠 수 있는 전자권 전환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뭐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한미일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2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7월 22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2주 만에 다시 만나면서 관련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한미일 연관어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외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달 31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솔직한 대화와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대비 투자 지원과 쿠팡 문제 등으로 불거진 양국 간 현안을 풀어가는데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일본 각계 인사들이 벼도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은 물론 중국과의 공동 이익을 모색하는 한중일 협력 등 다층적 협력 틀 안에서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오늘날 한국이 마주한 외교적 도전이 어느 한 부처의 역량만으론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하나의 전략 아래 묶는 총력 외교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일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오늘 전반부에서 북한의 어떤 위상 변화, 전략 구상 분석해보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가 뭘 해야 할 건지 지금 걸려있는 현안이 참 많다는 걸 짚었습니다. 대미 투자, 핵 추진 잠수함, 또 전자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지금 놓여 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일본 얘기를 좀 하면 한때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금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양국 국민 간의 인식도 매우 좋고, 그리고 동북아 내에서 일본의 역할도 점점 이제 강화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은 어떤 식으로 저걸 해야 할지 우리 김 의원님. 지금 이제 일본에 우리가 1,000만 명 관광객이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본 분들도 한 400만 명 가까이 오니까요.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일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이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다층적 기술 협력이라든지 뭐 기대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배경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미국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도 하고 가장 많은 제조 역량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에게서 가장 많은 통상 압력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나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안보에 뭐 약간 변화가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사실 새로운 협력 관계로 좀 넓은 층, 더 깊은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상호 고향 방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고 할 것이다 하고 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국익 중심으로 이제는 그러나 뭐 과거사 문제 등 포함해서 해결할 건 해야 되겠지만 국익 중심으로 저는 더 훨씬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일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는 것을 꼭 과거적 시각에서만 평가할 문제도 이제는 아닌 거 아닌가 싶어요.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뭐 아까 의원님께서 2%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3.5%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일본도 지금 뭐 급속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이제 지금 일본의 방위력이 개선되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일본의 군사력 전강을 우리가 옛날 시각으로 봐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역시 이제 일본이 주 책임을 맡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가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잘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서 좀 그러긴 한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을 때 가장 우려했던 사람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야당 당수였을 때 이분께서 말씀하신 강제징용국 문제나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내가 한 당의 당수로서의 내가 말을 하는 거하고 내가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조약이나 약속도 이렇게 우리는 이걸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한 것이 다케이치 총리도 굉장히 보수 성향이잖아요. 다케이치 총리도 마음을 바꾼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한일 관계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보수 정부가 이룩한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계속 유지를 하니까 이제 우리의 국익에 맞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 계속하면서 또 과거사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야당 당수하시고 그럴 때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김영배 간사님으로 계실 때도 저하고도 했는데 그 사도광산 협상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폄훼하고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그걸 국내 정치적인 데 좀 활용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걱정이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또 우리 대통령의 지지도가 막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이 국내 정치하고 외교는 좀 분리해서 외교는 우리의 국익에 걸린 거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계속 좀 견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한일 관계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외교정책의 근간이 국간 한미동맹이 있고요.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한번 동아시아에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주요한 행위자가 일본, 중국, 러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개선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게 된, 부각되게 된 그러한 배경을 보면 21세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영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유지하는데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이전에는
과거에는 그냥 양자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해 왔는데 21세기 들어서 중국 견제가 부상하고 미국 영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중국 견제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가장 명분이 좋으니까 대북 견제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가 확대가 돼 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이해관계도 잘 맞으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 견제에 한미일 협력을 쓰고 싶은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부분이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중국 견제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고 협력,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할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을 함에 있어서 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 있고 지금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최근에는 정보기관도 통합 창설하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일본 내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이 추진될 때 그것에 대한 국내 여론의 어떤 갈등 이런 소진 좀 우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저 화면에 나왔던 한일 포럼에 실제로 다녀왔는데 그때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사회나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일본이 개헌까지 하면서 무장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자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요. 군대를 파견하거나 지금 벌써 무기도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굉장히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미리 뭐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뭐 이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겠습니다만 늘 긴장해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요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미일 군사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잘 만들면 그게 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제 헌법을 바꾸고 이런 게 언제 일어나냐면 미국이 이 지역에서 떠나가고 그래서 일본을 아무도 지켜줄 데가 없을 때 그러면 일본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이제 그 뭐 군대도 가져야 될 거고 중국하고 대항해야 될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오게 하려면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합쳐서 어떤 공동으로 하는 구조로서 중국도 견제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중 견제가 되는 거죠.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이 헌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하지만 미국의 속내는 분명합니다. 일본이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서서 군사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부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일본이 군사력을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이 내심 기대를 하고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미국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한미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전후 배상 체제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때 자위대만 가지는 걸로 정리가 돼 있었는데 그 체제가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일본이 개헌까지 해가지고 자국의 군대를 외국에 파견까지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2차 대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동으로 완전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어떤 도발을 할 경우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있는 우리 남쪽에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한미 간에도 이거는 상당히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뭐 다년간 미국하고 얘기를 해온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는 건 어디나 미국이 하는 안보 체제 하에서의 강한 거지. 그 내부에서 내부에서의 강한 거지. 미국을 벗어나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크라. 우린 이제 떠나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잘 만들어 두면 네, 네. 이것이 결국은 일본으로서도 그러면 굳이 그런 방향으로 안 가더라도 자기의 그 안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건 의원님 말대로 진행이 된다면 뭐 일본이 무리해서 개헌 안 하는 방향으로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도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오늘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부터 마지막 발언 1분 이내로 짧게 예. 한 말씀씩. 예. 예, 81주년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사실상 뭐 81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아주 이제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제 안보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도전도 맞는 거고요.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이제 슬기롭게 같이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런 국가를 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 교수님. 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출범 1년 차에 한미 동맹 국건이 하고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상당히 동아시아에서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만드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차에는 우리의 외교 지평을 동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글로벌 핵심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 선봉에 서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를 잘 이어나가서 이런 우리의 외교적 성과가 어떤 전략적 경제적 이익으로 취한이 되는 그러한 그 예. 시기를 좀 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김 의원님. 뭐 우리 실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지만 어느 틈에 우리가 덩치가 많이 커져가지고 아유, 엄청 커졌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하던 행동이 지금은 다 우리의 대외관계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이란에서 전쟁이 나서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우리가 정유 제품 수출 좀 금지하는 걸 갖다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우리한테 다 정유 제품 수입해서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우리가 수출 안 하면 그 비행기도 못 뜨고 배도 못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뭐 국내적인 이런 것들이 다 국제사회 관심거리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그런 걸 의식하고 그다음에 또 요새 경제하고 안보가 사실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거에 좀 어떤 외교적인 걸 고려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맞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 외교적 이익이라는 거에 맞춰서 하는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총결집 외교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외교가 되도록 좀 우리 체제도 만들고 또 정부도 노력하고 우리 야당도 같이 협력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 네, 지난 1년간 정말 큰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뚝 서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부터 도전이 진짜 도전인 것 같아요. 미국하고 투자 문제도 아직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올해 9월, 11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미국 중간 선거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경쟁의 어떤 본 모습이 드러날 텐데 우리 요즘 반도체로 뜨거운 한국이 정말 더 경제 안보도 챙기고 한반도 평화까지 지켜낼 수 있겠나 이런 이제 과제가 지금부터 과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난 81년 새로운 81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정표를 지금부터 한 2, 3년 이렇게 중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재명 정부의 노선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는 또 미국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 변화에 또 우리가 정말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런 순발력까지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